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일본 쪽에서 이상한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번 주 증시에서 중요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일정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주가 또다시 새로 탄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은 애틀랜타 여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장시간 전 타겟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최근에 잘 나오고 있지만 지속성이 있을지는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중요하겠죠. 제롬 파월의 잭슨홀 연설과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잭슨홀 연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하고, 그 외에도 우에다 총재의 발언, 민주당 전당대회 등 이러한 큰 이슈가 굵직굵직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증시가 막 급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와중에 땡땡 관련주라고 불리는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 이유라고 하죠. 우에다 총재에 대한 입이 좀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23일 오전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일본 의회에 참석해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2주 전에 급락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BOJ는 부총재가 나서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지만, 그런데 좀 증시가 안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는 총재가 나와서 다시 또 긴축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불안감이 갑자기 오늘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엔화도 다시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낙폭을 키우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은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진건설로봇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좋았고요. 섹터도 재건 관련주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공모가 16,500원, 시초가 27,500원, 고가 28,900원으로 한 주당 만원 이상의 점심값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시가와 고가가 좀 벌어져야 다음 공모주도 분위기가 좋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 주당 만원 이상의 수익은 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상장하는 공모주가 많은데 전부 다 최소한 만원 이상의 수익이 전부 다 빵빵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서프라이즈를 냈나 봤더니 바로 CS윈드가 그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무려 컨센보다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차트 진짜 이쁘죠? 서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거토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여기서 보통 지속적으로 이 첫 번째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CS윈드 말고 다른 친구들은 누가 있나 봤더니 SK바팜, 한국가스공사, 하나시스템, 그리고 LS에코에너지,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크래프톤 등 이러한 친구들이 100%에 가까운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합니다. 자, 서프라이즈를 냈다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올랐겠죠. 자, SK바팜의 주봉을 봐도 최근 들어 오르는 모습, 한국가스공사를 봐도 오르는 모습, 하나시스템은 급하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크래프톤도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프라이즈 낸 친구들은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추가 상승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화장품이 조금은 변동성이 큰 모습이죠.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은 한 5월 달부터 크게 급등하다가 이거 피크아웃인가봐 하고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지난주에 워렌 버핏이 대장으로 등극하며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와중에 마녀공장의 실적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녀공장 2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7%나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50%나 성장하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증권은 마녀공장의 기업가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주가 오른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녀공장은 한 곳에서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내에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매출이 4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외 성장 확장이 동시에 나타나며 올해 실적은 1,400억의 매출과 26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자, 1,400억과 260억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6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1,300억 찍는다는 소리겠죠. 단 3년 만에 2배나 성장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서프라이즈까지 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이 따라오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화장품주를 공부할 때 마녀 공장이라는 기업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태풍 영회로 끝나나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종달이라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제주도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큰 태풍은 아니기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바람, 비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연은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서해안 쪽으로 아니면은 제주도 쪽으로 여행 계획을 잡으셨다면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가을이 오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태풍이 지나도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태풍 관련주 하면은 경농이랑 인선 ENT 등등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절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의 척도는 아니고요. 그나저나 태풍이 오는 거랑 경농이랑 뭔 상관일까요? 경농은 비료 관련주죠. 보통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이고 내 비료, 아이고 내 농약 다시 뿌려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주가 올라가고, 다음으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태풍이 오고 나면은 이제 그 길거리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더러워지죠. 별의별 게 다 날라오고 부셔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큰 타격, 진짜 뭐 특별 재난 지역이 뭐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큰 타격을 받아야 오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9월달 코스피 지금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9월 코스피는 지금보다 더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 증권에 따르면 미국 물가 지표를 보면은 공포 심리가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9월 중 코스피 2750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하며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자동차 이러한 기업들의 트레이딩 기회로 본다고 합니다. 자, 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 바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그때 기대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리를 사라고 합니다. 미스터 코퍼라고 불리며 경기 침체 가늠자라고 불리는 구리. 보통 구리 가격이 빠지면은 그만큼 구리의 수요가 적다는 거고, 구리의 수요가 적다는 거는 뭐 기본적인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빠지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왼쪽이 3개월짜리 차트를 보면 구리 가격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야 경기 침체 온다 잘 봐라 요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는 구리를 살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는 거겠죠. 그 근거가 뭔가 지금 라인에서 하방 경직성 강화, 그러니까 락바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또한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공포가 사라졌음에 당분간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기적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매수를 권한다고 하고 트레이딩 하라는 거겠죠. 이 와중에 중국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구리 선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결국 구리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보통 관련주는 신고가를 내야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가 3개월 전보다 더 올라가는 여기 보시면은 4.17달러인데 5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관심만 두고 혹시나 구리가 뭐 4.5를 돌파한다, 강하게 돌파한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아래에 있는 관련주 이구산업, 대창, 대원전선 등 이 친구들을 그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52주 신고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무거운 시즌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가게 만드네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 그 다음에 걱정이 커지면서 마스크, 진단키트, 교육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주가 오른 이유는 예전에 코로나 많이 퍼졌을 때 뭐 했죠? 맞습니다. 학교가 휴교했었죠. 그 기대감까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정말 오랫동안 떨어지기만 한 시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정말 특이한 친구였죠. 19년 매출이 1200억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1.1조, 10배나 튀는 모습이 나타났고 21년에도 1.3조를 찍고 이제는 다시 3600억으로 쪼그라든 기업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은 적자까지 냈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진단키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며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많이 특이합니다. 21년에 엄청난 실적을 냈죠. 매출액이 1조 3천억. 하지만 22년에는 8천억으로 쪼그라들고 23년에는 3천억으로 쪼그라드는 모습. 영업이익은 적자까지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좀 퍼지기 시작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올라가는데 다시 또 실적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자, 이 주식을 비롯한 은행, 보험 등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올해 그냥 뭐 열심히 투자 안 하고 그냥 이거만 그 정부에서 밸류업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사서 그냥 들고 있기만 했더라도 올해는 등 따뜻했겠다라는 생각이 맨날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호실적까지 내고 주주환원 기대감이 또다시 커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참고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호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자사주 매입보다 더 큰 자사주 매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도 12만 원까지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업계 상황은 어떨까? 기르분들 우유 많이 드시나요? 저 기릿은 우유를 꽤나 좋아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반 통, 이틀에 한 통 정도 먹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유업계 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남양과 매일. 그런데 실적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업계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상반기 실적이 남양은 적자, 매일유업은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영업이익을 정말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내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매일유업은 해외 배출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선 거겠죠. 물론 남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적자지만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며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사업이 뭔가 유업계가 뭘 할 수 있나 봤더니 바로 단백질 보조제, 식물성 음료라고 하네요. 상반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매일엽의 유가공 제품 외 상품은 매출 비중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더 이상 우유만 팔아서 사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남양유업도 우유, 분유를 제외한 상품이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남양유업의 단백질 음료 테이크핏은 상반기 단백질 음료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프로테인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은 이제는 단백질 식품이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제품의 특징이 딱 이거죠. 보통 이제 크게 딱 적혀 있어요. 몇 그램 들어있다. 9g, 뭐 15g, 20g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단백질 시장 규모가 18년 기준 89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4,500억으로 5배나 성장했고 26년, 2년 뒤에는 8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백질 하면은 좀 뭐 텁텁하고 맛없고 보통은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 우유에 태워 먹는 뭐 그런 제품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해봐야 뭐 단백질 바, 초코바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예 다르죠. 과자, 요거트, 빵
그리고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 뭐 단백질이 7g인가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맛이 약간 그 텁텁한 그 뭔지 아시죠? 단백질 먹으면 약간 텁텁한 느낌.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내가 몸 관리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그거를 챙겨 먹는 그런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 맛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빵 같은 경우도 밀가루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빵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왕 먹는 거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건강한 거 먹자 이러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기르분들 중에서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은 단백질 찾아 나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화재가 걱정이냐? 그럼 날 믿어라. 전기차 화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테슬라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 전기차발 화재로 인해서 차량 200대가 탔다는 이야기 등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화재 걱정에서 자유롭다는 안전하다는 전고체 상승이 뒤늦게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르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고체는 여전히 상용화가 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만 접근해야 된다. 이러한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주로는 한농화성, EV 첨단 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얘네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7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망치 5.2%를 밑돈 5.1%에 그쳤으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9% 하락하며 전월보다 낙폭을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실업률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실업률이 5.2%로 전월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그리고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17%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무려 4% 가까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 관련 이야기를 보면은 학생들이 SNS에다가 새 흉내를 내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만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제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소비 촉진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왼쪽에 주봉 보시면은 올해 초에는 좀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다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도 망하려고 하진 않을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중국 소식 하나 봤으니까 미국 소식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2018년 대법원이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대한 판단을 주정부에 맡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대부분의 주들이 이를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 특 당연히 도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도박장 주인만 돈을 벌고 그 결과 주 정부의 수입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으나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팀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을 포함해 레크레이션 활동에 1달러를 쓸 때마다 투자 자산이 2달러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스포츠 도박 시장이 더 커질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1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보통 선진국이 다 그렇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도박을 나름 합법화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가 또 나름 보수적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시절이 언제 올지 그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또 그때가 되면은 강원랜드처럼 인구 소멸 지역 뭐 그런 곳에다가 한두 개를 뭐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레버리지가 최고야. 한국 예탁 결제원의 집계에 따르면 7월 말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한 후 서학개미들이 레버리지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뭐를 그렇게 많이 샀나 하고 봤더니 일단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L 요거를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투자들이 네 번째로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인 ETF SOXL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0년 장기 국채 3배 ETF인 TMF, 엔비디아 주가 2배 ETF인 NVDL도 인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은 우리의 계좌를 한 번에 확 늘릴 수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확 없애주는 그러한 안 좋은 상품이기도 한데요. 특히 반도체 세배 SOXL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그냥 며칠 만에 40%가 넘게 반토막 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상품이다 보니 초기릿은 이거 투자할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기분들도 계시겠죠. 심장이 괜찮으신지 진짜 강심장 인정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